자금력이 4억 5천이 된 거예요. 1금융에 대출이 안 된다고.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찬물과 보일러를 안 들어주는 세상은 악마의 세상 같습니다. 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서유정 기자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그냥 장바구니 물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모든 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힘들어지는 건 서민들이겠죠.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들 세금만 줄여주고 있다. 이런 볼멘 소리도 들립니다. 실물 경제 지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우리 정책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현장부터 가봤습니다. 지난 3월 어느 날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급식 사진인데요. 가득 담긴 닭고기에 쇠고기가 들어간 떡국, 딸기도 3알씩이나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이날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급식은 어땠을까요? 닭고기는 한 조각뿐이고 떡국에는 국물도 거의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학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간 적이 있나요? 저희가 대본 하나 받았는데 사진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먹을 땐 이렇게 먹는다. 근데 약간 무슨 불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걸 올리셨어요. 이거 올린 거는 3, 4학년 기준. 이거는 1, 2학년. 그러면 이거는 조금 먹어서 1, 2학년. 요새는 3, 4학년 기준으로 올립니다.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잘 먹는 고학년들에게 배식한 식판을 사진으로 올려서 그렇다는 건데요. 몇 마디 더 물어보니 식자재 값에 대한 부담도 털어놨습니다. 단가 맞추기는 괜찮으세요? 저 지금 어려워요? 네, 지금 한 15% 안 오른 게 없어요. 거의 마이너스예요. 저희가 엄청 어려워요. 학교도 이 정도인데 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지내는 방과 후 지역 아동센터. 여긴 또 어떨까요? 서울의 이 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데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삼겹살 데이 이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는 되게 많이 먹으려고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려고 많이 풀기도 하고. 애들 무척 좋아해요. 공부하다가 다 그만두고 그냥 뛰쳐나가요. 하지만 먹성 좋은 아이들의 이 소박한 즐거움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한 번씩 고기를 먹어서 5월 24일 날 33,000원이었거든요. 네. 키로에 6월 16일 날 47,710원으로 많이 올랐죠. 소고기도 아니고 삼겹살인데. 제일 서민 음식이었던 게 이제는 서민 음식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 센터에서 저녁 식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7,000원. 지자체에서 주는 돈입니다. 여기서 20%인 1,400원을 인건비로 빼고 남은 돈으로 식사는 물론 간식의 재료 도구까지 사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쪼들립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 때문입니다. 과일이 비싸긴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번 이상 과일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애들 오자마자 간식 찾을 것 같은데. 찾아요, 오자마자. 지금 이제 뭐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원하는 급간식을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양을 좀 줄이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4% 뛰었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같은 기본 식자재부터 국민고기 삼겹살까지 작년보다 2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경유는 40% 넘게 폭등했고 이틀 전부턴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죠.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올라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기 침체. 그런데 치솟는 물가. 정부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부터 잡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물가 통제 조치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처음 나온 대책은 수입품 관세 인하였습니다.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의 품목의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안.
주요 수입식품의 최대 25%까지 매기는 각종 관세라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엔 그럴듯하죠. 돼지고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해 돼지고기를 수입한 국가는 미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곳이었는데요.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유무역협정, FTA로 인해 이미 관세율이 0%인 국가들입니다. 면제할 관세 자체가 없으니 가격이 내려갈 일도 없는 겁니다. 관세를 무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FTA나 무역 협정들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런 제품들의 관세가 인하됐다고 발표를 하고 상당 품목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들이거든요. 물가 맺힌 효과는 없어요. 물론 이런 고물가 현상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꼽힙니다.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중국 제재 같은 불안한 국제 정세가 공급 대란을 불러왔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국에서 풀린 엄청난 통화량도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습한다며 미국 등 주요국들이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나 올렸고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대출받은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당장 생각나는 분들이 바로 코로나 사태를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인데요.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작년 2월, 카페 사장 허희영 씨는 국회 앞 시위에 나갔습니다. 매달 3천만 원이라는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K-방역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절박함에 삭발까지 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허 씨를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대유행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나 떨어진 매출은 좀처럼 살아나질 않는데 커피 원두 같은 원료값은 무섭게 뛰었습니다. 코코아 가루나 녹차도 그랬고 원두, 생두 가격 오른 거 보면은 얼마나 올랐어요? 20% 정도 올랐어요. 근데도 지금 가격은 못 올리고 못 올리는 거죠. 여기서 판매가 올리면은 입점 고객이 주는 거예요. 당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2억이 4억 5천이 된 거예요. 이제 1금융에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집을 옮겼죠.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갔어요. 2금융에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담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집도 없으니까. 우리 딸 지금도 해요. 죽지 말라고. 이 정도면 오죠. 아, 나 또 올 것 같아. 어제도 하던데. 죽지 말라고 엄마. 인플레이션의 공세는 취약한 계층부터 파고듭니다. 다른 건 다 아껴도 먹거리는 못 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볼까요? 소득 하위 20% 계층은 번 돈의 40% 이상을 식료품과 외식비로 썼는데요. 소득 상위 20%보다는 3배, 전체 가구 평균보다도 2배 넘게 비중이 높았습니다. 올해 26살인 이윤아 씨. 대학에서 판소리를 전공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 수입도 끊겼습니다. 한 3년을 못했어요. 12월에 처음 코로나 이후에 했고 그때도 관객 수를 엄청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엑셀 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한 달 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집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하루 4시간을 버스로 오갑니다. 교통비로 한 달에 20만 원. 버는 돈의 40%가 나가지만 자취를 하는 것보단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가 제일 부담이셨어요? 아무래도 보증금이 크게 좀 걱정이 돼서 월세도 제가 한 달에 아무리 알바를 해서 낸다고 해도 6, 70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도 사치입니다. 사장님, 참치김밥이랑 라면 하나 주세요. 또 맨날 라면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 카레 브랜드가 있는데 근데 메뉴마다 800원씩 오른 거여서 먹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나갈 것도 많은데 이거에 내가 돈을 쓰는 게 좀 사치로 느껴져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을 담당 학생을 잘 지도하세요, 수학 선생. 안가연 씨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목소리로 용돈을 벌고 있는 성우 지망생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다 합쳐도 월 수입은 50만 원. 한 달 식비는 12만 6천 원입니다. 최근 제일 비싸게 먹은 건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도 마음 먹고 먹어야 돼요. 디저트 같은 거 잘 안 드세요? 스무디 이런 걸 먹는데 그건 또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거의 밥 한 끼 정도 더 드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경제 지표의 열악한 통계치는 가장 고통받는 계층의 삶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해법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 위기에서는 소득이 중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을 하는 것이죠. 세금을 감면해도 그렇고 또 지출을 늘린다 해도 그 사람들 돕는 지출을 늘리는 그런 게 일반적인 정부들의 경제 위기에서의 행태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러면서 먼저 내놓은 대책이 감세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법인세인데요. 최고 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최고 세율은 3천억 원 넘게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적용되죠. 그러니 삼성이나 SK, 현대차 같은 대표적 재벌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기업의 0.01%, 80곳 정도입니다. 이것 말고도 세금 완화 대책은 줄을 잇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밀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조세 항목들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럼 하지 말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른바 납수 효과.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그 돈이 물처럼 아래로 흘러 서민들도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 맞지 않다는 게 이미 7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줄고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2015년에도 낙수 효과는 사실상 실패했다, 없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기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신화에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최근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경영자 단체를 방문해서 한 말이니까 기업인들은 환영할 일인데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못 올리게 하는 장면 예전에도 본 적 있는데요. 13년 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라는 이른바 잡쉐어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달 전경련과 공기업 경영진들이 신입사원 임금 삭감 계획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똑같이 낮췄고 종부세와 고소득자 세율도 깎아줬습니다.
현재 25%인 법인세를 올해부터 바로 3% 줄이고 2012년까지 20%로 낮출 것입니다. 당시 경기 침체 국면과 겹쳐 2008년부터 5년간 세수가 80조 원 넘게 줄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벌써 수출이 약간 둔화되고 있고 국내 영업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거뒀던 법인세만큼 내년에 들어온다고 장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럼 오히려 세율을 내려갈 것이 아니고 유지하고 있어도 세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아직 없습니다. 어디서 세원을 확충하겠다. 그거에 대한 지금 묘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디선가 돈을 빼야 돼요. 혹은 어디선가 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세금이 전가되거나 지원이 더 줄어들겠죠. 대책 없이 나라 살림이 빠듯해지면 쓰는 돈부터 줄여야겠죠. 이러면 먼저 위험한 게 복지, 즉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같은 노인 예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 예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같은 장애인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재원 마련은 지출 구조조정이에요. 평가 체계를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가지고 성과 떨어지는 거, 효과성, 효율성 떨어지는 것들 구조조정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방망이를 맞더라도 다 같이 맞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우선 맞는다. 현 정부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언급도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당장 처방이 마땅치 않다고 국정의 최고사령탑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온당치 않다는 거죠. 더욱이 현 정부는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고 은행들을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름값을 담합하지 말라고 정유사들한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치인 셈인데요. 이런 자기 모순이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관성 차원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자율의 원칙. 이걸 존중하면서도 인플레에 맞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름값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정부는 기름값 폭등의 해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부터는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늘어났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볼까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182원에 달하는데 실제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69원만 떨어졌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린 만큼 운전자가 득을 본 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린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배기량이 높은 비싼 차량들이 기름을 더 많이 먹으니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세금에 손대지 말고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된 운송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접근이 맞다는 겁니다. 유가 자체가 비싸 수요가 줄면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높아진 기름 가격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득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위기에 대응하는 운신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관성이 서민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작년 12월 17일 경남 김해. 영하 7도에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한 아이가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갑니다. 도착한 곳은 근처 경찰 지구대. 아이는 집이 너무 춥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동이 지구대 방문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싫다, 엄마 보기 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일러도 안 틀어주고 찬물에 씻게 하고 그다음에 뭐 구타가 있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놀랍게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23제곱미터, 7평 남짓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방바닥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살림살이라곤 얇은 이불 한 채뿐 책상이나 TV조차 없었습니다. 고통의 절규죠. 그러니까 물건도 차고 또 방바닥도 차고 나무로 된 큰 창이 있는데 굉장히 추웠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동네 주민들은 늘 배고픈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게 많이 집착을 하고 이제 배고프다. 배가 고프대요? 라면을 들고 다니면서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집에 없냐 물어보면 얘기는 안 하고. 아이는 편의점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라면 사러 자주 왔다고 하는데 돈 없이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배고픈데 컵라면 먹고 싶은데 돈이 지금 없는데 나중에 줄 테니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래 하는 것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 고작 10살짜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본명을 밝힐 수 없어 저희는 이 아이를 서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려 10달간이나 원룸에 혼자 살던 서준이는 견디다 못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요. 당시 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작고 삐쩍 마른 데다 점포 소매엔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닳아서 곧 구멍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을 찾아가기 직전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추웠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경찰에게 고발하고 싶은데 근데 떨립니다. 뭘 원하냐면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물과 보일러를 안 틀어주는 세상은 악마의 세상 같습니다. 너무 들었습니다. 제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춥고 굶주려 했던 악마의 세상. 엄마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10살 아이는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걸까요? 서준이는 학교에 꼬박꼬박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아이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제대로 못 씻고죠. 그냥 보면 애 딱 쳐다보면 화가 납니다. 뭐 너저분하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손길 안 느껴진다라고 느껴져요. 똑같은 거 입고 다니죠. 그래도 선생님들은 아이가 혼자 살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하는데요, 애가. 제가 아빠한테 상담 신청을 했죠. 올해부터는 제가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아버님 협조를 해라. 그렇게 시작된 긴급 돌봄.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녁 늦게까지 지내게 된 서준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서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잔다는 겁니다. 버리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옷도 긴 거 하나 입고 또 하나 더 입고 하나 더 입고 저번에 4겹을 입었는데 덜덜덜 떨면서 너무 추운 거예요. 아빠가 보일러를 못 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 추워서 어떻게 자? 혼자 자는데? 이불 안에서 그냥 옷 풀고 그냥 자는. 보일러도 아직 안 틀어? 네. 그거는 너무 너가 힘들었던 것 같아. 맞아요. 엄청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요. 얘기하면 아빠가 원래 추운 대로 또 사르라고 해요. 한겨울에도 샤워는 찬물로 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아직도 찬물로 씻어? 그래서 감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진 않아? 보일러도 아직 없는데. 그럼 뜨거운 물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근데 엄마가 다 허락을 해야지 되는데. 왜? 엄마는 왜 안 틀어주는데 뜨거운 물? 아니 제가 엄마한테 그거 얘기하는 순간 저 진짜 인생 끝이에요. 왜? 서준이가 직접 쓴 메모인데요. 아빠가 군인들이 차가운 물에서 씻는다고 했다. 보일러도 안 틀어준다. 찬물로 씻어 기분이 나쁘다. 얼어 죽을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군대 가면은 다 찬물로 씻는다. 아버지도
찬물로 씻는다.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 집에서 씻는 거 봤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한 번도 못 봤대요. 엄마는 욕설이나 다름없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이 쓰레기야 그만 좀 해라 라면서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또 꺼내는 거예요. 야 이 쓰레기야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 난 아무도 니 같은 살 필요 없다 라면서 그래가지고 저 믿기 힘든 막말도 거의 매일 쏟아냈다고 합니다. 대가리 쳐먹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살하라고 했고 가서 뒤지라고 다음부터 보지 말자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엄마가? 매일이라는 말이에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까지 대꾸 한마디 못하고 견뎌야 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손으로 하든가 발로 하든가 숟가락으로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자꾸만 때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더 때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 보고 때리지 말라는 소리를 못해. 절망의 바닥으로 내쳐진 서준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을 못하겠어요 저는. 자살을 하면 진짜 뭐 인생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엄마가 하려고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던데 엄마가. 컴퓨터나 TV, 휴대폰도 없이 혼자 지내던 아이에겐 몇 권 안 되는 책이 유일한 친구였는데요. 유독 명심보감을 열심히 읽었던 모양입니다. 글귀를 인용해 엄마의 폭언과 폭행을 당연시하기도 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 한마디가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면 매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주라라는. 나의 나쁜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스승님이 되고 나의 착한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고 적혀져 있죠. 이러다 보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걸 자기 탓으로 여겼습니다. 자존감마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준이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됐습니다. 4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인 재작년 2월, 양부모는 근처 원룸으로 서준이를 쫓아냈습니다. 아파트 본가에서는 친딸만 데리고 살았습니다. 서준이에게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하루 한 번 음식만 넣어주고 갔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도 편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서 밥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먹을 때 저거 계속 흘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서서 먹어도 질질 흘리니까 어쩔 수가 없이 엄마가 인정을 안 해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인정을 할 일이 아니라고. 그거는 밥상을 딱 놓고 저희 집에 밥상 없어. 변변한 살림도 없는 빈방이지만 특이하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의 사진 뒤 작은 서랍장 위로 보이는 게 바로 엄마가 설치한 CCTV입니다. CCTV 스피커로 엄마는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애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들이 보호 차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 애의 동태를 갖다가 보고 있었다. 서준이가 부모의 학대에 시달린 건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7월, 담임 선생님은 아이의 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근처가 부어 있었던 겁니다. 허리를 못하고 되게 아프다고 하더래요.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갈비뼈가 부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학대다 해서 신고를 바로 했고. 아이는 엄마한테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보호관찰 1년에 상담 위탁 6개월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2년 뒤인 2019년 10월, 이날도 서준이는 얼굴에 멍이 든 채 학교에 왔습니다. 이마 쪽 여기 시뻘게 멍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왜 그런 거 이랬더니까 엄마한테 맞았어요 얘기를 했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처벌될 거라 믿었던 선생님들은 엄마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맞았다고 했던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은 적이 없다 이래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게 불송치가 됐거든요. 가해의 부모도 안 때렸다 하고.
수년간 지속되던 학대가 2차례나 드러났는데도 서준이는 보호를 받기는커녕 집에서 쫓겨나 혼자 살게 된 겁니다. 학교 측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다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얘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가 왔는데 제가 잘 무찔렀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상담도 못하고 다 결국은 도망갔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저희 가정을 파괴시킨 나쁜 적이라고. 이때 아이는 조사관을 깨물고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괴성을 지르는 등의 돌출 행동은 부모와의 분리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공격적이고 욕설이나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경찰과 시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대책회의까지 했지만 9달 넘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부모처럼 조사를 거부할 수 없게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까지 바뀌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이가 또 진술을 번복을 해버리면 또 무혐의가 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도 여러 기관에서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피해 아동이요. 뭐 한 달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혼자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의심을 하고 그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한겨울 추위를 못 이긴 아이가 지구대로 뛰어들고 나서야 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나온 엄마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육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들 부부는 서준이를 원룸으로 쫓아냈던 재작년 이혼을 했고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갔는데요. 재판부는 부부가 서류상 이혼한 후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서 부부가 아이를 유기, 방임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모의 폭행과 폭언, 방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은 부모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면했는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1명 더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과거 2번의 학대가 더 있었지만 처벌받지 않은 초범이고 친딸을 키워야 하니 봐주겠다는 거죠. 다른 가족은 같이 살고 있는데 얘만 혼자 여기서 살게 하느냐? 그건 되게 거의 병리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시민단체와 의사단체는 이례적으로 판사 실명까지 공개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는 고백이다. 평생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아이의 몸과 정신을 짓밟아버린 사건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 집행유예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봐도 아동학대잖아요.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인격을 이렇게까지 훼손을 시켜도 되나. 담당 재판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사가 직접 취재에 응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소속 법원이 시민단체와 의사회의 비판에 대해 입장을 보내왔는데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2년 전 일입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이른바 정인이법이죠.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형 기준도 강화됐는데요. 아동학대 치사 사건 형량은 기존 징역 8년에서 징역 15년까지로 늘었습니다. 정인이법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최근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양모 씨. 1심에선 징역 30년이 나왔었는데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법 시행 이후 무기징역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서준이 양부모처럼 아이를 버리고 방치한 경우도
기존 최고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건이 아닌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정서적 학대나 단순 방임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보다는 경한 사안이라고 분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살과 8살, 6살 난 딸 셋을 둔 한 엄마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엄마는 이 세 아이들만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갔는데요. 남자친구와 살려고 나간 건데 무려 석 달이나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집안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나흘 전 재판부는 이 엄마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별거 중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집행유예 이유였습니다. 지난 2020년 법원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 2,600건 가운데 징역형은 94건, 3.6%에 불과합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보호 처분이었는데요. 죄질이 나빠서 형사처벌된 사건만 따로 놓고 봐도 벌금과 집행유예 비율은 64%에 달합니다. 반성하고 있다거나 다른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다른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봐주는 겁니다. 아동학대는 이게 범죄의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 가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범죄냐 아니냐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 법이 그런 식으로 많이 처리가 돼서 그게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죽어야 학대 부모가 감옥에 가는 거냐는 한탄이 나옵니다. 실제 한 번 학대를 했던 부모가 또 학대를 하는 비율은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제대로 하고 대신 가해 부모의 빈자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시 얘를 돌아가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죽게 다 할 건가요? 또다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 책임이고요. 나라의 책임은 법의 책임이에요. Keep my head above the water, 'cause I need to hold this all together.